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데 이상하게 내 시간이 하나도 없다. 은퇴했는데도 왜 더 피곤한 걸까? 바로 어제 집 근처 복지관 카페에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요. 그 두 문장이 제 인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바쁘게 사니까 하루가 짧아. 손주 등하교 돕고 집안일하고 시장도 다녀오면 벌써 저녁이야. 그러자 옆자리에서 커피를 내려놓던 70세 최 여사님이 잔잔히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요즘 시간이 참 여유로워요. 이제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거든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들었고 책장을 넘기던 손길, 커피잔을 올리던 손길이 멈췄어요. 안녕하세요. 노후의 비밀 정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평생 성실하게 달려왔는데 왜 나는 여전히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집에만 있으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귀를 때립니다. 그냥 놀면 금방 늙어. 퇴직했으면 카페라도 차려봐. 뭐라도 해야지. 실버 택배 알바 괜찮대. 한 달에 80원 번다던데 처음엔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공고를 캡처해두고 동네 분식집 인수 비용까지 알아봤어요. 머릿속은 온통 다시 뭘 해야지로 꽉 차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녁상을 치우다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그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소확행을 추구한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말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6개월만 진짜 마음 편히 쉬어보자. 처음 한 달은 어색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에 집에 있다는 게 죄 짓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눈을 뜨고 아내와 마주 앉아 구수한 누룽지를 떠먹으며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걸을까? 복지관 옆 산책로를 걷다 보면 30년 넘게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옵니다. 노란 은행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 햇살에 반짝이는 벤치 위, 책을 읽던 어르신의 손등을 스치는 오후의 빛,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갓 내린 아메리카노 향까지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석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구나. 성과 대신 웃음이 남는 하루. 실적 대신 온기가 남는 하루. 남이 정한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고른 속도로 살아가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남의 시간표에 맞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막 내 속도를 찾기 시작하셨나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새벽 6시 알람 소리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생활을 수십 년, 주말에도 가족 일로 바쁘게 뛰어다니고 아이들 교육비 마련하느라 부업도 마다하지 않았고 특히 우리 또래 아내들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육아에, 시댁일에, 집안 살림에 언제 자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나 싶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자식들 다 키웠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한 시간이에요. 평생 남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20년, 30년은 더 남아 있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전적으로 우리 선택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은퇴 후에는 노는 게 최고다라는 말이 실제로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릴 땐 부모님을 위해 공부했고, 청년기에는 나라를 위해 군대에 갔고, 사회에 나와서는 회사를 위해, 상사를 위해, 성과를 위해 달렸습니다. 결혼한 뒤엔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손주를 위해 내 하루를 기꺼이 내어주며 살았죠. 여러분, 특히 하루의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쓰느라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나를 떠올리게 되는 분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오늘은 그 시간을 조금만 우리 쪽으로 당겨오겠습니다. 며칠 전 동네 카페에서 만난 77세 박 여사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은 라떼잔을 손에 꼭 쥐고 계시던 그분은 한숨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손주 아침 차려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서 간식 챙겨주고 하루가 그냥 훅 지나가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제가 묻자 박 여사님은 시구으면서도 눈가에 번지는 피곤함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힘들죠. 근데 딸이 맞벌이라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도와줘야죠. 같이 있던 70세 최 여사님이 그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작년까진 손주 셋을 매일 봤어요. 근데 요즘은 주 3번만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 시간을 써요. 따님과는 괜찮으셨어요? 김 여사님이 물었죠. 처음엔 서운해했죠. 근데 솔직히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시간도 필요하다고, 순간 카페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에겐 당당하게 내 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물론 가족은 소중합니다. 도울 수 있을 땐 도와야죠. 하지만 그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사라져선 안 됩니다. 요즘 저는 사람들을 만나며 두 부류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는 아직도 바쁘게 사는 분들이에요. 손주 돌보기, 집안일, 각종 모임, 병원 예약까지 하루 종일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춰 삽니다. 다른 한 부류는 자기 속도로 사는 분들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시간을 지킵니다. 누가 더 건강해 보일까요? 누가 더 얼굴빛이 밝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얼마 전 복지관에서 김 여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라도 나를 위한 걸 해보고 싶었다며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더군요. 처음엔 글씨가 삐뚤했는데 이제 제법 모양이 나와요. 저녁마다 연습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이번엔 제가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하셨어요? 김 여사님은 웃으며 말했죠. 처음엔 엄마 갑자기 왜 이래 하는 반응이었어요. 근데 제가 즐거워하니까 지금은 오히려 응원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까지 뭉클해졌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한 이유, 결국 이거 아니었나요? 나중에 편하게 살자. 그런데 그 나중이 바로 지금인데 여전히 남의 시간표에 맞춰 살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겠죠.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자는 건 아닙니다. 그건 몸에도 마음에도 좋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상사도 없고 회의도 없고 출근 시간도 없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하루를 써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려면 반드시 다음 4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몸, 내 속도에 맞게 꾸준히 관리하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이 이 나이가 되니까 정말 실감합니다. 저는 작년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면서 주저앉더라고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혈압이 너무 높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평생 짠 음식 별로 안 먹었는데 의아해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혈관도 노화됩니다. 젊을 때와 같은 식습관으로는 안 돼요. 그날부터 우리 부부가 달라졌어요. 저는 요리할 때 소금을 절반으로 줄였고 매일 아침 혈압을 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좀 안 좋은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을 요가는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요가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물어봤더니 나이 들수록 몸이 굳어지니까 더 필요하대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게 느껴져요. 6달 지난 지금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저도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관리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습관들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대요. 73살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한다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시작했어요. 어떤 운동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벽 짚고 다리 뒤로 젖히기 10번 이런 걸 매일 아침마다 해요. 처음엔 5번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20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좋아졌나요?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시장도 혼자 갈 수 있고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완전히 젊어질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는 있다는 거죠. 제 친구 중에 박 씨라는 분이 있어요. 올해 71살인데 당뇨가 있으셔서 평소 관리를 잘 하세요. 매일 혈당 체크하고 식단 조절하고 약 빠뜨리지 않고 먹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지금은 습관이 됐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죠. 좋아하던 단 것도 줄여야 하고 그런데 관리하니까 몸이 확실히 달라져요. 피곤하지도 않고 컨디션도 좋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정기검진이에요. 우리 나이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증상도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괜찮다 하시면서 건강검진을 미루시다가 나중에 고혈압이 심해진 걸 뒤늦게 발견한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관리했으면 약 없이도 조절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정기검진 잘 받고 계세요.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꼭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또래에서 자주 간과하는 게 치아 건강이에요. 치아가 불편하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어서 소화도 안 되고 영양 섭취도 균형이 깨져요. 또 발음도 부정확해져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어색해지고요.
임플란트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야 뭐든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건강은 정말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없거든요.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헬스장 가서 젊은 사람들처럼 운동할 필요도 없고 무리한 식단 조절할 필요도 없어요. 내 몸에 맞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꾸준히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건강한 몸으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로운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한 마음, 적게 쓰고 욕심 버리기. 연금 100만 원으로도 편안하게 사는 분들의 놀라운 비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대 대부분이 연금만으로는 여유롭지 못합니다. 제 주변만 봐도 그래요.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 70만 원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여기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합쳐봐야 100만 원 안팎이에요. 처음엔 이게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살지? 하면서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돈이 많지 않아도 마음 편히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복지관에 다니시는 송할머니가 그래요. 혼자 사시는데 연금이 월 75만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전혀 부족해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사세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큰 아파트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줄었고 차도 팔고 버스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고정 지출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럼 불편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좀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편해요. 큰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들었고 차 운전하는 것도 부담이었거든요. 송할머니만이 아니에요. 우리 또래 중에 현명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고정 지출을 확 줄이신 거예요. 보험도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시고 통신비도 요금제를 바꿔서 절약하시고 외식보다는 집에서 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검소함이 우리 세대 미덕 아니에요. 송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젊은 세대가 미니멀 라이프라고 부르는 걸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해왔잖아요. 둘째는 생활 패턴을 바꾸신 거예요. 시장에서 저녁 때 할인하는 거 사시고 복지관에서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 참여하시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시고 돈 쓰는 재미는 줄어들었지만 알뜰하게 사는 재미가 생겼어요. 송할머니 말씀이 인상 깊더라고요. 셋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욕심을 버리신 거예요. 저는 은퇴 초기에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주변에서 그 돈 놔두면 인플레이션에 다 날아간다. 부동산이라도 하나 더 사둬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동네 한 할아버지는 그런 말에 혹해서 퇴직금 일부를 주식에 넣으셨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뒤로는 매일이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나이에는 돈을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물론 연금만으로 빠듯한 건 사실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입을 늘리려고 무리하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월 20만 원을 더 벌기는 어렵지만 월 20만 원을 아끼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중요한 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자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깊은 관계, 소수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들.
친구가 1000명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젊을 때는 인맥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죠. 직장 동료, 학교 동창, 각종 모임 사람들, 명함철이 두꺼울수록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진짜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정말 소중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중학교 동창 둘, 직장 동료 둘, 그리고 동네 이웃 한 분, 이분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요즘 근황도 나누고 별것도 아닌 얘기로 배꼽 잡고 웃기도 하고요. 이게 충분해요. 오히려 이게 더 깊이 있는 관계예요. 관계에서 제가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마음은 열되 주머니는 닫는다. 몇 년 전에 오랜 친구가 투자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좋은 정보가 있는데 같이 해볼래?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고마운데 저는 그런 건 안 해. 대신 제가 힘들 때 얘기 들어주는 건 언제든 가능해. 처음엔 서운해하더니 나중에는 고마워하더라고요. 덕분에 우리 관계가 더 편해진 것 같다고요. 돈이 섞이면은 관계가 복잡해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 그래요. 빌려준 돈 받기도 어렵고 투자 권유했다가 손실 나면 서로 미안하고 차라리 처음부터 손을 거두는 게 좋아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재정립이 필요해요. 아직도 부모니까 계속 챙겨주고 싶고 이것저것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자녀들도 이미 어른이에요. 자기 삶이 있고 자기 방식이 있어요. 우리 딸한테도 그래요. 가끔 요즘 어떻게 지내? 안부 전화하면 아빠 걱정 마세요.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해요.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아빠 엄마는 여기 있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간섭하지는 않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도 편안해하고 가끔씩 먼저 안부 전화도 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부부 관계예요. 은퇴하고 나면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아내는 갑자기 남편과 24시간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처음엔 서로 적응이 힘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당신은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나보고 뭐 하라고 그래. 아내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에도 아내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요. 집안일을 나눠서 하고 각자만의 시간도 갖고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설거지는 제가 할게. 대신 밥은 당신이 해줘. 이렇게 역할을 나누니까 집안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잖아요. 이제 와서 서로 불편하게 지낼 이유가 없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줄 알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정말 자유로운 시간이거든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에게 맞출 것도 없고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음악을 듣고 싶으면 듣고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싶으면 그것도 좋고 이런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네 번째, 내가 만드는 하루, 작은 루틴과 작은 새로움, 매일 뭘 하며 지내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시간 때우며 살아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시간을 때우는 것과 시간을 채우는 건 정말 달라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얘기를 해드릴까? 올해 74살 최여사님인데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사시지만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아침 7시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면 창문을 열어서 바람부터 느껴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구나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신대요. 8시에 간단한 아침 드시고 8시 반에 동네 한 바퀴 돌아요. 같은 길이지만 매번 다른 걸 발견하신다고 해요. 계절마다 피는 꽃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10시에는 복지관에 가세요. 거기서 친구들과 차 마시며 수다도 떨고 가끔은 탁구도 치시고 젊을 때 못 해본 탁구를 지금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세요. 12시에 집에 와서 점심 드시고 30분 낮잠, 2시부터 4시까지는 취미 시간이에요. 퍼즐 맞추기를 좋아하시는데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라고 하시더라고요. 5시에는 시장에 가세요. 꼭 뭘 사려고 가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재미로 오늘은 배추가 싸네, 감자가 싱싱해 보이네 하면서 상인들과 인사도 나누고 저녁엔 TV 보시거나 책 읽으시고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요. 겉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최 여사님은 매일이 새로워요.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 안에서 매번 다른 즐거움을 찾으시거든요. 루틴이 있으니까 하루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매일 작은 새로운 찾는 재미가 있어요. 최 여사님 말씀이 정말 맞아요. 저도 비슷한 루틴으로 살아요. 월요일엔 도서관에서 책 읽고 수요일엔 친구들과 차 마시고 금요일엔 아내와 함께 시장 구경해요. 매주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루틴이 있어서 일주일이 알차게 느껴져요. 우리 아내도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엔 복지관 요가 교실에 가고 토요일엔 시니어 합창단 연습에 참여해요. 처음엔 이 나이에 합창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같이 노래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아내가 합창단 활동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집에서도 자주 흥얼거리시고 보는 저는 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제 와서 뭘 새로 배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당장 내일부터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이 있어요.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내일은 평소 안 가던 길로 산책해 보세요. 모레는 올해 연락 안 한 친구에게 안부 전화해 보시고 금요일은 새로운 요리 하나 만들어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3일만 해봐도 느낄 거예요. 아, 이게 내 시간이구나 하고 중요한 건 내가 주도적으로 시간을 짜는 거예요. 남이 정해주는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시간표. 그러면 똑같은 시간도 훨씬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게 바로 자유로운 노년의 시작이에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4가지만 충분해요. 첫 번째, 건강한 몸, 내 나이에 맞게 꾸준히 관리하기. 두 번째, 평안한 마음, 적게 쓰고 욕심 버리기. 세 번째, 깊은 관계, 소수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들. 네 번째, 내가 만드는 하루, 작은 루틴과 작은 새로움. 4가지만 갖춰지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 부질없다. 이렇게 사는 게 최고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이런 대화를 해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새벽 6시 알람 소리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생활을 수십 년
주말에도 가족 일로 바쁘게 뛰어다니고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 막히는 길을 몇 시간씩 운전하고 아이들 교육비 마련하느라 부업도 마다하지 않았고 특히 우리 또래 아내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육아에 시댁일에 집안 살림에 언제 자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나 싶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자식들 다 키웠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한 시간이에요. 평생 남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남들 눈치 보면서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깨서 바쁘게 준비하고 나가고 퇴근해서도 집안일, 아이들 일에 정말 마음 편히 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나요?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 뜨고 싶으면 뜨고 낮잠 자고 싶으면 자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잖아요.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20년, 30년은 더 남아 있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전적으로 우리 선택이에요. 또다시 바쁘게 뛰어다니며 살 수도 있고 여유 있게 내 속도로 살 수도 있고 저는 두 번째를 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감사하고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생각하는 게 즐겁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하면서 우리 참 행복하게 살고 있지 하는 대화를 나눌 때 정말 만족스러워요. 물론 모든 분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각자 사정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니까 손주 돌보느라 바쁘신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을 계속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조건이 어떻든 마음가짐만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충분히 성실했다. 조금은 여유를 가져도 된다는 마음, 그 마음만 가져도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혹시 아직도 뭔가에 쫓기듯 바쁘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유롭게 내 시간을 즐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하루 중에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요즘 새로 시작한 취미나 즐기고 있는 여가 활동이 있는지,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용기가 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매일 알람 없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무 약속 없는 오후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게 바로 우리 세대만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의 산업화 세대입니다.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고 민주화의 동력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 조금 쉬는 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당당하게 쉬세요. 마음껏 여유 부리세요. 내 시간을 내가 정하며 사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면 축복인 이유, 늙어서 즐겁게 살다 떠나는 7가지 방법.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은 혼자라서 행운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녀들 전화 안 하고 친구들 연락 안 하고 명절 지나면 텅 빈 집, 이게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뇨. 그런데 실제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 얼굴이 오히려 더 환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 7가지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명절에 자식들 왔다 가고 나면 집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예전엔 그렇게 시끄럽고 정신없던 집인데 이제는 혼자 밥 먹는 소리만 덜그럭거리고 친구한테 전화 한 통 걸까 하다가도 괜히 패 끼치는 것 같아서 그냥 내려놓게 되고, 카카오톡 알림은 오는데 열어보면 광고뿐이고, 동네 산책 나가도 아는 사람 마주치면은 괜히 민망해서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치게 되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혼자 남겨진 건가? 세상이 나를 잊어버린 건가?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게 맞는 건가?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많이 적적하시죠? 친구분들이랑 자주 만나셔야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내가 잘못 사는 것 같고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모임에 나가고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바쁜 척 사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혼자 있는 게 정말 불행한 걸까요?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 정말 덜 외로운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평생 잘못 알고 살아온 걸까요? 텔레비전만 켜도 그렇잖아요. 효도 관광 가는 어르신들, 실버 댄스 교실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들, 동창회에서 손잡고 노래 부르는 장면들, 그런 걸 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외톨이처럼 느껴지고 나도 저렇게 북적북적하게 살아야 하나 싶어지죠. 그런데 정말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걸까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정말 외롭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더 시끄럽게 구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모임 갔다 오면은 왜 그렇게 피곤한지, 친구들 만나고 와서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운 적 없었나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집에 돌아와서 거울 보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노년일까요? 반드시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행복한 걸까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이 같은 게 아니라면,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다면, 아니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온 걸까요? 왜 혼자 있는 걸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이 왜 불행이 아닌지, 아니 오히려 왜 인생 최고의 선물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혼자 있으면서도 즐겁게 살다가 편안히 떠날 수 있는지, 그 7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예라고 적어주세요. 만약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아니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살 정미숙 씨, 이분은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떠나셨고
자녀들은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죠. 정미숙 씨는 평생을 사람들과 어울려 사셨습니다. 젊어서부터 부녀회 활동도 하시고 성당 봉사도 하시고 등산 모임에도 나가셨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대학 동창 모임에, 시집 식구들 모임까지 한 달에 나가는 모임이 대여섯 개는 됐습니다. 정미숙 씨는 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사람들과 어울려야 외롭지 않지. 그래서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열심히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남편 생각나서 너무 슬프니까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웃으면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갔다 오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지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친구 7명이 모였는데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식 얘기가 나왔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 됐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또 거들었죠. 우리 며느리는 명절마다 용돈 100만 원씩 줘. 또 다른 친구는 손주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주는 특목고 들어갔어. 정미숙 씨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본인 아들은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고 며느리는 명절에 얼굴 보기도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내 아들은 그냥 평범하게 산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웃으면서 듣고만 있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내 아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건데 왜 나는 기가 죽어 있는지. 며칠 후에는 성당 봉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건강검진 받았는데 완전 건강하대요. 그러자 다들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죠. 정미숙 씨는 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 남편은 이미 세상에 안 계시니까요. 그 자리에서 정미숙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임이 즐거운 게 아니라 괴로운 거였어요. 남들 자랑 들으러 가는 거였고 내가 초라해지려 가는 거였고 억지로 웃으러 가는 거였더라고요. 그날 밤 정미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의무가 돼서 안 가면 섭섭해 할까봐, 안 가면 이상한 사람 될까봐 그래서 가는 거지 진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었어. 다음 날 아침 정미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한 달만 모임을 다 안 나가보자. 그래서 어떤지 한번 보자. 처음 일주일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매주 나가던 모임을 안 가니까 시간이 텅 비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불안하고 친구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2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약속이 없으니까 천천히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커피 한 잔 천천히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엔 바빠서 한 번도 안 봤던 풍경이었죠. 베란다에 화분들이 있는데 언제 이렇게 예뻐졌나 싶더라고요. 오후엔 혼자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걷는 거예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저녁엔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정주행했습니다. 남편 살아계실 땐 드라마 보면 시간 낭비라고 하셔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껏 봐도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요즘 왜 안 나와? 어디 아파? 정미숙 씨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나 요즘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당분간 모임 안 나갈 것 같아. 친구들은 놀랐죠. 언니, 우울증 온 거 아니지? 혼자 있으면 더 외로워져. 그런데 정미숙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전혀 아니야. 나 지금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당분간은 너희들을 안 봐도 될 것 같아. 혼자서는 인생도 너무 재밌는 걸 난 지금도 너무 즐거워.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정미숙 씨는 지금도 혼자 지냅니다. 가끔 정말 만나고 싶은 친구 한두 명하고만요. 그것도 자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혼자 보냅니다. 아침엔 요가를 하고 오후엔 책을 읽고 저녁엔 산책을 해요. 가끔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웁니다.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정미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남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남편 눈치, 자식 눈치, 친구들 눈치,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 비로소 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나는 조용한 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끄러운 데 가면은 기가 빨리는 사람이었고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무엇보다도 그분의 얼굴은 정말 편안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혼자라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던 겁니다. 혼자라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축복이었던 거예요. 정미숙 씨는 이제 압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라는 걸, 진짜 행복은 많은 사람과 함께 할 때가 아니라 나 자신과 편안히 있을 때라는 걸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실 거예요. 정미숙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외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외로움이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100명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외롭고, 혼자 있어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정미숙 씨가 친구들과 모임에 있을 때 느꼈던 그 불편함, 그게 바로 진짜 외로움이었던 겁니다. 내 진짜 모습을 숨기고 억지로 웃어야 하는 그 시간, 남들 자랑 듣느라 내 마음은 짓밟히는 그 순간, 그게 진정한 의미의 고립이었던 거죠. 반대로 혼자 집에서 커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 아무 약속 없이 동네를 천천히 걸을 때, 그때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배워온 것이 잘못됐다는 거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를 에아멘 족쇄였던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땐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인맥도 쌓아야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하니까요.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 마음 맞는 소수의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한 겁니다. 2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고 10번의 모임보다 1번의 진심 어린 만남이 나은 거죠. 이건 쇠퇴가 아닙니다. 이건 성숙입니다.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명함 많은 게 자랑이었잖아요. 아는 사람 많은 게 능력이었고 전화번호 많이 저장된 게 인맥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명함들 중에 진짜 내 전화 받아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수많은 연락처 중에 새벽에 위급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결국 한두 명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그 한두 명하고만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에너지도 아끼고 마음도 편하고 이게 바로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 말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왔잖아요. 내 이름보다 관계 이름으로 불렸죠. 김과장 아내, 민수 엄마, 큰집 며느리. 그렇게 평생의 역할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누군가를 위한 하루였어요. 아침엔 남편 밥 차리고, 낮엔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저녁엔 자식들 반찬 만들어 보내고, 내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전부 남을 위한 시간이었죠.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누구인지 잊고 살았어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물어볼 겨를도 없었고,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그냥 주어진 역할을 해내느라 바빴던 거죠.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서 비로소 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남편 입만 맞출 필요도 없고 자식들 좋아하는 걸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봅니다. 남편이 뉴스 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던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마음껏 볼 수 있어요. 산책도 내 속도로 갑니다. 누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지 않아요. 천천히 걸으면서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앉고 싶으면 앉고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하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천천히 움직이는 게 편한 사람이구나.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사실 사람 많은 데 가면 피곤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이른이 넘어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거니까요. 젊었을 때는 못했어요. 먹고 살기 바빴고 자식 키우기 바빴고 사회생활 하기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의무들이 다 끝났잖아요. 자식들 다 컸고 일도 그만뒀고 이제 시간이 생긴 거예요.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찾은 겁니다. 평생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를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나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하게 관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한테 매달리면
관계가 병들어요. 외로움을 못 견뎌서 아무나 붙잡고 있으면 서로가 피곤해집니다. 상대방은 부담스럽고 나는 눈치 보이고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달라요. 진짜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고 진짜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만남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반가워서 만나니까요. 의무감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니까요. 이런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이런 만남이 진짜 만남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며 살아왔을까요? 그건 우리 세대가 받은 교육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친구 많아야 한다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혼자 노는 애는 문제 있는 애라고 했어요. 학교에서도 그랬죠. 단체 활동 잘하는 애가 좋은 애였고, 혼자 책 읽는 애는 왕따 당할까봐 걱정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혼자 있는 걸 나쁜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한 사람, 혼자 영화 보면은 친구 없는 사람, 명절에 혼자 있으면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도록 길들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불쌍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겁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겁니다. 혼자 영화 보는 것은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취향을 아는 겁니다. 명절에 혼자 있는 것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평화로운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외로움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면 되니까요.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이제야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평생 역할 속에 갇혀 살다가 이제야 온전한 나로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평생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야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이니까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혼자 있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다가 편안히 떠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7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하고 계시는 방법들입니다. 하나씩 따라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루에 1시간 나만의 시간을 만드세요. 딱 1시간이면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는 온전히 내 시간으로 지키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도 되고 저녁 먹고 나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습관이 되거든요. 이 시간에 뭘 하느냐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창밖을 보셔도 되고 차 한 잔 천천히 마시셔도 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셔도 되고 책을 읽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 있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갑자기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괜히 죄책감도 들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겁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혼자 공원을 걸으신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 거예요. 그 30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의무적인 모임을 과감히 줄이세요. 가고 싶지 않은 모임은 안 가도 됩니다. 친구들 섭섭해하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거예요. 이해 안 해주는 친구라면 진짜 친구가 아닌 겁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그날은 선약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걸요. 그리고 그렇게 아낀 시간과 에너지를 나한테 쓰시면 됩니다. 안 간 모임, 회비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아낀 체력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모임비로 얼마나 나가시나요? 경조사비까지 하면 적어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나가시죠.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나한테 쓰시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1년이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돈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가세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나를 위한 작은 소비를 시작하세요. 평생 남 주는 데만 익숙하셨죠. 이제는 나한테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시장 가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과일 사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 사드시고 갖고 싶었던 옷 한 벌 사드시고 이게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 짐이 안 되고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편하거든요. 한 할아버지는 평생 커피를 인스턴트로만 드시다가 어느 날 원두 커피를 배우셨대요. 처음엔 돈 아깝다고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원두 갈아서 커피 내리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셨어요. 그 5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됐다고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작은 일상의 의식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고 심호흡 3번 하기, 베란다 화분에 물 주면서 안녕 인사하기, 이런 작은 의식들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족 밥 차리느라 정신 없었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한 아침 의식을 만드세요. 이게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의미 있어지고 내가 소중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한 할머니는 매일 저녁 7시에 베란다에 나가서 노을을 보신답니다. 딱 10분만요. 그 10분이 하루의 피로를 다 씻어준다고 하셨어요. 5번째 방법입니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이든 80이든 배울 수 있어요. 동네 문화센터 가보세요. 서예도 있고 그림도 있고 노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지금 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겁니다.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나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뭔가 배우는 시간은 외롭지 않습니다. 몰입하게 되거든요. 75세 한 할아버지는 문화센터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손가락이 뻣뻣해서 코도 잡기가 어려웠는데 6개월 지나니까 간단한 동요는 칠 수 있게 됐답니다. 손주들한테 연주해 주시면 할아버지 대단하다고 박수 쳐준대요. 그때의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6번째 방법입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는 겁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아침밥이 맛있어서 감사하다.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요. 처음엔 뭘 적어야 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따뜻한 물로 씻어서 감사하다. 오늘 편하게 자서 감사하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게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불평불만이 줄어들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힘든 날에는 이 일기를 꺼내 읽어보세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위로받을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미 증명됐어요.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적고 행복감이 높다고요. 7번째 방법입니다. 진심 어린 소수와의 관계를 지키세요. 모든 친구를 다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마음 맞는 한두 명이면 충분해요. 그분들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피상적인 안부가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요즘 뭐가 힘들어?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만남을 가지세요. 그 한 번이 10번의 형식적인 만남보다 낫습니다. 관계의 깊이가 관계의 수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들려드릴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평생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온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혼자 있을 줄 아는 데서 온다는 걸요.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니까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아무나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내가 원할 때 만나고 원하지 않을 때는 혼자 있으면 되니까요.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야 하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맞춰야 하죠.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안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그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결국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게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결인 셈이에요. 이 7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것만 해보세요. 나만의 시간 1시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일은 두 번째 것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1시간에 나만의 시간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의 변화가 일주일을 바꾸고 일주일의 변화가 한 달을 바꾸고 한 달의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평생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평생 남주느라 비워진 내 마음을
이제는 채울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세요. 그러면 남은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질 겁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 안 보고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고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잠들 때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가 때가 되면 편안히 떠나시는 겁니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평화롭게 그게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7가지 방법 중에 몇 번을 실천하실 건지 숫자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1번을 하실 거면 1이라고, 3번과 5번을 하실 거면 3호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채널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